10장으로 넘어간다면 이제 두 번, 이제 10장에는요, 그, 성취의 언어죠. 그죠? 자, 성취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비원이 엉뚱하게 우리가 쓰는 개념하고는 달리 쓰고 있습니다. 비원이 이제 10장에서 그 성취의 언어를 쓰는 것은 우리는 성취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고 비슷한 용어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나는 성취했다. 뭐 이루었다. 그런데 비원의 성취는 이루기 전이에요. 이게 정반대의 용어로 썼죠. 다시 말하면은 어찌 보면은 성취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나 사상을 나타내기 이전의 정서적 언어. 개념이 오르지도 않아요. 설명할 수도 없지만 내 정서로 말하는 것. 이게 성취 언어예요. 다시 말하면 진실의 언어죠. 정서적 언어라고 하는 것. 자, 말 한마디 안 해요. 내담자가 와서. 그렇지만 그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왜? 감정으로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 왜 말 안 하냐고. 다그치면 거짓말하는 뜻이지. 마음으로 말을 하고 좋아서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예 안 올 텐데. 와서 앉아있다는 얘기는 좋은 거예요. 정서적으로 대화하고 싶은 거죠. 소위 링크를 바라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연결을. 너 왜 말 안 하냐고 다그치면. 결국은 거짓말 하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진실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상담자를 시험하고 있죠. 네가 나의 그 이 말 없는 상태를 견디어내나. 어쩌면 그것은 정말 내가 인정받고 수용받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 응? 그래서 대체 언어는 뭐냐? 성취 언어의 대조적인 얘기가 대체 언어입니다. 그것은 감각 언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취 언어는 정서적 언어고 대체 언어는 감각적 언어죠. 그래서 성취 인간이란 말에서 성취 언어를 이제 비온이 컨닝했거든요. 이게 이제 성취 인간은 뭐냐 도대체? 정서적 인간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정서적 인간은 구체적으로 뭐냐? 감정이 풍부한 사람 그게 아니에요. 감정 표현 잘하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소극적 능력의 소유죠. 또 어려워. 이게 소극적 능력이 뭐야 이게 도대체.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고통과 좌절 속에서 머무를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안에는 애정과 따뜻함이 있으면서 사랑과 열정과 생명이 있으면서도 고통과 좌절 속에서 견디는 사람.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머물 수 있는 사람. 비어있지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여기를 그 말을 이제 토론했잖아요. 불굴의 인내심. 불굴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평정심. 이게 이제 동양의 평상심이죠. 유학에서 말하는 평상심. 그리고 구체적이죠. 비언의 언어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불확실하면 못 견디죠. 앞이 안 보이면 못 견디죠. 환자들은 되게 어때요? 불확실성 속에 있어요. 캄캄하고. 어느 내담자를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고 답답하니까 막 그 굴 속에 있는 환자를 빨리 그냥 그 굴 밖으로 이제 끌어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상담자를 위해서 답답하니까. 상담자가 죽을 것 같거든. 근데 그 내담자는 굴 속에 에서 나가기 싫어. 나가면 죽는데 햇볕에 타 죽어. 그리고 눈이 멀어. 일단 눈부셔서 굴 속에만 살아봐가지고 느닷없이 나오면은 장님이 되고, 응? 느닷없이 나오면 타 죽은데 그 고통을 상담자가 겪어야 될 거 아니야. 굴 속에서 한동안 왜 그걸 꺼내려고 그래? 바로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성취 인간이다. 불확실성 속에서 견디어내는 것은 오 안에서 견디어내는 겁니다. 그 오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진실은 불확실한 거죠. 놀랍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개똥철학 같죠? 진리는 분명하지 않아. 진실은 분명한 건 다 가짜야.
너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러면 이렇게 성공해. 너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돼. 잘 돼. 다 가짜들이죠. 그럴 가능성, 희망을 주는 거 좋아해. 그 희망은 진실한 희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추상적, 수학적, 상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보다 확장된 언어를 사용하기 이해합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성취 언어에서. 그죠? 재밌죠? 그래서 이제 10장, 책의 10장으로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빨리 해도 늦네요. 그죠? 그래서 그 성취인간이라는 용어는 그 밑에 존 키츠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이 성취인간이라는 말을 써요. Man of Achievement. 여기에서 1817년대에 이미 이 말을 하는데 비온이 이 말을 가지고 성취 언어란 말로 바꾼 거죠. 그죠? 그래서 비온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난 이 말을 여기서 가져왔다. 대개 학자들은 그래요. 분명히 자기 의견을 밝혀요. 내 용어는 여기서 가져왔다. 이렇게 밝힌다고요. 그래서 그 오를 설명할 때도 물 자체라는 말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내가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오는 성취 언어라는 개념을 경험에서 배우기 위해서 윤곽을 드러냈고 주의와 해석에서 더 완전한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취라는 용어를 그것의 필수적인 상대역인 소극적 능력이라는 용어와 함께 키츠에게서 빌려왔다. 키츠가 썼던 소극적 능력. 아, 참. 능력이란 말 앞에요. 네거티브.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소극적 능력이 아니라 부정적 능력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아니, 능력할 때는 포지티브한 긍정적이지. 무슨 부정적인 능력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대가들은요, 일단 또라이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돼. 그죠? 네.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그래서 167쪽에 보면은 다섯 줄을 보면 그는 성취 언어를 분석가가 피분석가, 상담자와 내담자가 갖는 정서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성취 언어는. 즉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언어는 성취 언어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로 내담자가 쓰는 언어는 대체 언어예요. 그러면 상담자도 똑같이 대체 언어를 쓰는 사람, 머리만 굴리고 현상만 보고 문제만 보는 사람들은 똑같이 대체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정서적인 그 핵심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 대체 언어를 성취 언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상담자에게 있어야만. 그런데 그 알파 기능이 발달된 그 상담자만이 대체 언어를 성취 언어로 바꿀 수 있고 그 상담자가 대체 언어를 성취 언어로 바꾸면 내담자가 배워요. 그걸. 안 가르쳐줘도 배워. 이해가시죠? 안 가르쳐줘도. 꼭 가르쳐줘야만 사람들은 배운지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배워요. 재밌죠? 자, 넘어갑니다. 대체로 얘기를 했는데 168쪽에 이제 중간쯤 보면은 분석가가 피분석자의 오와 공명하라. 자, 상담자는 상담자의 오가 있죠. 진실. 그리고 내담자는 내담자의 오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오가 있는데 그 둘을 같이 포괄하는 오가 있죠. 그게 초월적인 나를 초월하고 내담자도 초월하는 우주적인 오, 보편적인 오인데 그것은 소위 말하면 제3의 영역이죠. 그래서 치료는 제3의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두 관계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사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사이 공간. Space in between,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비온은 그것을 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옥대는 치료적 삼자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책이 나왔더라고요. 치료적 영역이란 책이 나왔어요. 그 치료적 영역은 안토니오 페로라는 사람이 쓴 건데 바로 그 치료 영역이 곧 제3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치료가 두 사람이 치료를 이루어낸지 알아요. 그리고 좀 더 발전한 사람은
내담자 자신에게 치료가 영역이 있고 내담자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현대정신분석은 오히려 내담자에게 이제 잠재력은 있지만 결국 치료가 되는 것은 내담자도 3의 영역으로 와야 되고 상담자도 3의 영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두 사람의 개인적 자유를 초월해서 우주적인 자기 안에서 해야 온전함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제3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왜 추상화를 그리느냐? 이 사람은 왜 추상화 작업에 필요하고 그 상징의 작업에 필요하냐? 그래서 화가의 비유를 합니다. 비유는. 그래서 이제 169쪽에 보면은 밑에서 6줄을 보면 하나의 그림이 수천 마디의 말과 동등한 가치를 갖죠. 그래서 화가들은 말을 못하죠. 대개 보면 말을 못합니다. 화가들은 그 그림 하나에 수도 없이 많은 말을 담아냅니다. 생각들을. 그래서 그림 자체가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이고. 그래서 잘 선택된 특정한 말 또는 말의 결합들은 잘 조각된 예술적 이미지다. 하나의 조각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괴한 조각들일수록 수많은 언어를 담아내죠. 그거 하나에. 그리고 그것들이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71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문단의 중간 보면은 이제 정신분석가가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거죠. 이 주의는 뭐냐면은 조심해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어텐션. 어떻게 정신분석가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대체의 언어나 성취의 언어, 어느 한 가지에 의해 특징적으로 제시하는 자료의 영역을 맴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 언어가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 언어를 쓰지 말고 성취 언어를 써라라는 이중적인 것은 아닌 거죠. 이 두 개를 다 섭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체 언어는 감각 언어는 감각 언어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성취 언어로 바뀌려면 왜 바뀌어야 되며 하는 것을 같이 가져라. 그래서 이게 양안적 시각이라는 거죠. 이렇게 같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모두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환자가 지금 대체 언어를 쓰고 있는가 성취 언어를 쓰고 있는가라는 것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취 언어를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꿈을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럼 꿈을 얘기하면 일단은 정서적인 감각에 있어야 꿈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정서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172쪽 보면은 양안적 시각을 가져라. 그리고 그 밑에 뭐예요? 비유는 분석가가 환자의 자료 안에서 분석적 대상인 오를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대상은 뭐죠? 오예요. 그 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죠. 그죠? 정신분석의 대상은 뭐죠? 오. 그 다음에 정신분석의 수단은 감각, 신화, 열정, 소위 정서입니다. 정신분석의 요소는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이 세 가지를 외워보십시오. 이게 그 세 가지 정신분석의 목적,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왜 우리는 정신분석을 하는가? 왜 상담을 하는가? 왜 치료를 하는가? 그 정신분석의 목적은 뭐죠? 진실 추구예요. 나중에 이제 진실역동으로 나오죠. 우리 모두는 진실을 추구하지만 무서워서 추구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역동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정신분석의 목표다. 치료의 목표다. 그리고 진실에 다가가면 치료가 됩니다. 정신분석의 수단은 뭐라고 그랬죠? 감각. 그거 그렇게 안 외워지냐? 감각, 신화, 열정. 감각은 전혀 의미 없는 상태고 신화는 꿈꾸는 단계고 열정은 정서를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 하나의 단계죠. 베타에서 알파로, 그 다음에 꿈꾸기로, 그 다음에 사고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추상화, 구체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고의 발달을 표현해줘요. 감각신화 열정이. 그리고 정신분석의 요소는 뭐라고 그랬죠?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상담은 내가 무엇을 담아낼 거냐. 그리고 내담자에 무엇을 담아낼 거냐. 그리고 내담자는 무엇을 담으려고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문제가 담는 게 아니에요. 문제 이면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3쪽에 보면 마지막으로 비원이 말하는 성취의 언어는 뭐죠? 역설의 언어입니다. 역설. 역설. 문학적으로 말하면 아이러니하고 가깝고요. 역설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래서 늘 그 역설의 언어를 참 많이 쓰죠. 그래서 굉장히 강의를 듣는 사람이 헷갈려 합니다. 분열이 와죠. 그래서 일단 분열시켜요. 사람을 분열 딱 시켜놓고 봐. 혼란의 상태로 밀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리하는 거는 지 멋대로 하든지 말든지 하다가 책임 안 져. 일단 어지러나. 그게 이제 내 목표인 거죠. 일단 어지러나야. 그리고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창조가 나오죠. 케이아스. 이게 이제 소위 혼돈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혼돈 속에 있는 질서를 찾아내려면 혼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